혹시 시골 땅 한 필지라도 있으시면 지금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제 이야기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2026년 들어서 농지법이 바뀌면서 이거 하나 모르고 있으면 땅값보다 더 큰 돈을 강제이행금으로 내게 생겼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써도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땅을 보고 기준을 넘기면 바로 조치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혹시 논이나 밭에 흙 좀 받아놓은 기억 있으신가요? 이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땅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은 위성으로 찍은 사진하고 과거 자료를 비교해서 변화를 추적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쌓아놓은 흙더미도 지금 적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원상복구 명령서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성토 기준 위반입니다. 흙을 50cm 이상 쌓으면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쌓았다가 수백만 원씩 뜯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행강제금이라는 겁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안 하면 매달 돈이 나갑니다. 처음엔 100만 원 정도 시작하는데 계속 안 하면 금액이 점점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1년 넘게 방치했다가 땅값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토해냈어요. 본인은 그냥 바쁘다고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께서 가장 오해하고 계신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금만 쌓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50cm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무릎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둘째, 우리 동네는 아무도 안 건드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시스템으로 자동 감시하기 때문에 어디든 걸립니다. 셋째, 농사 지으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법은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건요. 땅 주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몰라서 당하시는 거예요. 비 오면 물 고인다고 흙 조금 받고 차 들어가기 편하라고 길 조금 내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눈 감아줬을 일들이 이제는 전부 적발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속이 더 강화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배정돼서 집중 점검에 들어갔어요. 드론 띄워서 확인하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옆집 사람이 민원 넣으면 그날로 조사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웃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공짜 흙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흙 처리하려고 공짜로 준다고 연락 오는 경우 많으시죠? 그거 받았다가 나중에 오염 토양이라는 거 밝혀지면 책임은 땅 주인한테 있습니다. 정화 비용만 수천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답답하실 겁니다. 내 땅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땅에 쌓아둔 흙 있으신가요? 댓글로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형님이신 70대 초반 분이었는데요. 몇 년 전 비 오면 물 고인다고 논에 흙을 조금 받아 올리셨답니다. 본인은 정말 조금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서였습니다. 본인은 도대체 왜 이런 게 날아왔는지도 몰라서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2019년도 항공사진하고 2024년도 위성사진을 비교했더니 땅의 높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그때 업자한테 한 30만 원 주고 흙 두어 차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원상복구 기한이 2달이었는데요. 그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을 그냥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첫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제야 업체 알아봤는데 복구 비용만 2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어요. 처음에 받은 흙값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분이 제일 억울해하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농사짓기 편하려고 한 건데 그게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자기만 걸렸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무작위로 걸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전국을 다 감시한다고요. 언젠가는 다 걸린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65세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요. 자녀분이 연락해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밭에 흙을 받았는데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밭이 낮아서 장마 때마다 물이 차는데 이웃집 공사하는 데서 흙 공짜로 준다길래 받으셨답니다. 트럭으로 5차례 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흙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나와서 성분 분석했더니 건축 폐기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부스러기랑 벽돌 조각들이 나왔어요. 이분은 원상 복구는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총 비용이 5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면서 모은 땅인데 이런 일을 당하시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녀분이 전화로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요. 제가 이 두 분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흙 받아놓고 아직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5년 전 일도 지금 적발됩니다. 이런 상황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한 달에 받는 상담만 해도 이런 케이스가 20건이 넘습니다.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은 문제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조금만 쌓았는데 농사 지으려고 한 건데 공짜로 준다길래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 땅이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끼리 정보 공유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은 시골에 땅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으세요. 예전 방식대로 하시다가 큰 낭패 보십니다. 자녀분들이 미리 알려드려서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공유 버튼 눌러서 가족 단톡방에라도 올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을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대주제는 2026년부터 땅 주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성토 기준을 넘긴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흙 높이 50cm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농사가 아니라 형상 변경으로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농지관리위원회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적발 사례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몰라서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전체 적발 건수의 67%가 성토 기준 위반입니다. 68세 김용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비 오는 날마다 밭이 질척거려서 불편하셨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흙을 받으셨어요. 한 번에 많이 하면 티 날까봐 나눠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총 높이가 80cm가 넘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적발됐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흙 쌓기 전에 반드시 높이부터 재보셔야 합니다. 줄자 하나 준비하시고요. 땅의 원래 높이를 표시해 두십시오. 나무 말뚝 박아놓거나 사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흙 받을 때마다 높이를 확인하십시오. 45cm까지만 쌓으시고 거기서 멈추셔야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49cm와 51cm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딱 2cm 차이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업자들은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데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재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은 지금 이 기준 안에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면 당장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사입니다. 평지 기준 50cm인데 경사지는 계산이 다릅니다. 경사가 있으면 아래쪽 기준으로 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쪽은 30cm밖에 안 쌓았는데 아래쪽 보니까 70cm 넘어서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진 땅 가지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한 작업도 큰 문제입니다. 군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작업은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23에 따르면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상 허가는 귀찮아 보여도 안전장치입니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주고 문제 없으면 승인해 줍니다. 72세 박진수님은 동네 소개로 작업했다가 책임을 전부 떠안았습니다. 이웃 형님이 아는 업자라고 소개해 줬는데 그 업자가 허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그냥 빨리 해주겠다고요.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적발됐을 때 업자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책임은 고스란히 땅 주인 몫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작업 전 상담 전화 한 통입니다. 해당 지역 군청이나 시청 농정과에 전화하세요. 내가 이런 작업하려는데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5분이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 5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주의사항은 업자 말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업자들은 일감 따려고 괜찮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책임 조항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땅 주인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혹시 나도 그냥 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짜 흙의 위험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공짜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연구 사례를 보면 오염 흙 문제로 더 큰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오염 토양 관련 적발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정남님은 좋다는 말만 듣고 받았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흙인데 깨끗하다고 했답니다. 공짜로 주면서 운반비만 받았어요. 그래서 좋다 싶어서 받으셨는데 나중에 중금속 검출됐습니다. 납하고 카드뮴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어요. 문제는 정화 비용이었습니다. 오염된 흙을 전부 걷어내고 새 흙으로 채워야 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뻔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선처받았지만 벌금만 300만 원 나왔습니다. 실천 방법은 출처 확인입니다. 흙을 받기 전에 반드시 어디서 나온 흙인지 물어보십시오. 건설 현장이라면 그 현장의 환경검사 자료를 요구하세요. 정식으로 반출되는 흙이라면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없으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주의사항은 책임은 땅 주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흙 준 사람은 나 몰라라 합니다.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결국 땅 주인이 전부 떠안습니다. 오염 토양 정화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1년 넘게 땅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공짜 흙 받으시겠습니까? 특히 건축 폐기물 섞인 흙은 더 위험합니다. 콘크리트 조각, 벽돌, 타일 같은 게 섞여 있으면 농사도 못 짓습니다. 땅심도 망가집니다. 당장은 높이만 맞춰지니까 좋아 보여도 나중에 농사 지으려면 다 걷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흙으로 제대로 하는 게 현명합니다. 맹지에서 무리한 진입로 작업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길 내겠다고 흙을 싸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진입로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수 문제가 생기면 이웃과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70세 최성호님은 민원 한 건으로 상황이 커졌습니다. 이분은 땅이 맹지라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옆론 끝에다 흙을 쌓아서 길을 냈어요. 본인 땅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였습니다. 흙을 쌓으니까 물길이 막혔어요. 그 물이 이웃집 논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웃이 민원을 넣었고 군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진입로 설치 기준도 안 맞고 배수 시설도 없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고 이웃한테는 따로 피해 보상도 해야 했습니다. 총 비용이 4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진입로 하나 잘못 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실천 방법은 배수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진입로 만들 때 물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수로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흙을 쌓더라도 물이 빠질 구멍을 남겨둬야 해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목기사나 측량사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세요. 주의사항은 이웃 피해는 바로 신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농촌도 이웃 간 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피해주면 바로 민원 들어갑니다. 특히 물 문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농사에 직접 영향 주니까요. 혹시 이런 상황 예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입로 만들 때 또 조심할 게 폭입니다. 농로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넓게 만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보통 2.5m에서 3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넓히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땅 경계 침범도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본인은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측량해 보니 이웃 땅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땅일수록 경계가 애매합니다. 진입로 만들기 전에 반드시 측량부터 하세요. 나중에 경계 분쟁까지 생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천구역 근처 땅입니다. 하천에서 일정 거리 안쪽은 하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흙을 쌓으면 안 됩니다. 홍수 때 물길에 영향 주니까요.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했다가는 더 큰 처벌 받습니다. 63세 정미숙님은 개울 옆 땅에 흙을 쌓았다가 하천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본인은 작은 개울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천이었습니다. 벌금 200만 원 나오고
흙도 전부 치워야 했습니다. 하천 구역인지 아닌지는 군청 하천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작지 전용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농지는 농사지으라고 있는 땅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거나 자재 쌓아두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적발되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한상덕님은 밭에 자재를 쌓아뒀다가 걸렸습니다. 농사 안 짓는 땅이니까 창고 대신 쓰셨던 겁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에 찍혔고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고 자재 치우고 다시 밭으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농지 관리는 앞으로 더 엄격해질 겁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 보전이 국가 정책 목표니까요. 지금은 넘어갔던 일들도 앞으로는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하시고 기준에 맞춰 놓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위험만이 아니라 기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제 속에서도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제는 규제 속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2021년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일정 조건 되면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고 어떤 곳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농업인 요건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실제 영농 실적을 까다롭게 보고 어떤 곳은 서류상으로만 확인합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인터넷 정보만 보고 진행했다가 거부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천 방법은 무조건 해당 지자체 확인입니다. 군청 농정과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 체류형 쉼터 기준이 뭔지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 이름하고 연락처를 받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문의할 일 생기면 같은 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담당하시면 일 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주의사항은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정보들 보면 지역 구분 없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전남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다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반드시 내가 있는 지역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땅은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적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체류형 쉼터 규모도 중요합니다. 바닥 면이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약 6평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크게 지으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높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4m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 기준 넘기면 쉼터가 아니라 건축물로 봅니다. 67세 윤성만 님은 조금 넓게 지으면 편할 것 같아서 25제곱미터로 지었다가 철거 명령 받았습니다. 불과 5제곱미터 차이였지만 법은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이미 지은 걸 뜯어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서 지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입니다. 쉼터는 가설 구조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초를 깊게 파고 콘크리트 붓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땅 위에 그냥 올려놓는 형태여야 합니다. 나중에 치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간 제한을 모르고 지었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영농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거주 시설이 아닙니다. 이 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한기에 잠깐 머물거나 주말 농장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 되고요. 실천 방법은 처음부터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가설 구조물이라고 해서 대충 지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태풍 한번 오면 날아갑니다. 기초는 얕게 해도 구조물 자체는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컨테이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 가능하면서도 견고하니까요. 주의사항은 단기 생각으로 지으면 손해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지을 거 제대로 지으십시오. 몇 년 쓰다가 다시 짓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비용도 덜 듭니다. 자재도 좋은 걸로 쓰시고 시공도 전문 업체한테 맡기세요. 지금 짓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으시겠습니까? 전기하고 수도 문제도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쉼터에 전기 들어오게 하려면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전기로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수도는 더 복잡합니다. 상수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면 지하수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74세 김동수님은 쉼터 다 짓고 나서 전기 문제로 한참 고생하셨습니다. 한전에서 전봇대가 너무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답니다. 결국 태양광 패널 설치하셨는데 그것도 1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쉼터 위치를 다르게 정했을 텐데 후회하신답니다. 농업인 자격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농지는 농업인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농업인 되려면 일정 기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 이상 실제 영농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면적과 요건을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 자격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산물 판매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농업 교육을 이수하거나 하는 시기입니다. 주의사항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농업인 되려고 억지로 농사 짓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냉정하게 보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부터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귀농 기촌 지원 사업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귀농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 영농 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귀농인은 지원이 더 많습니다. 은퇴 후 귀농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십시오. 지원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가시면 전국 귀농 지원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 찾아서 연락해 보세요. 땅 관리 방법도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태 확인하시고 풀이라도 깎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휴경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휴경지는 세금도 다르고 나중에 활용할 때도 제약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작물을 심으십시오. 농사 크게 안 지어도 됩니다. 고추 몇 포기, 상추 몇 포기라도 심어 놓으면 경작지로 인정받습니다. 완전히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셔서 물 주고 풀 뽑고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이웃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농촌은 아직도 이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인사 잘하시고 동네 행사 있으면 가끔 참석하십시오. 이웃이 좋으면 땅 관리도 도와줍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연락도 해주고요. 반대로 사이가 안 좋으면 민원이 바로 들어갑니다. 땅 경계 표시도 확실히 해두세요. 경계석 박아놓거나 말뚝 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경계가 명확하면 분쟁이 안 생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지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깔으시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땅 관리하면서 뭘 했는지 사진 찍어두세요. 흙 쌓았으면 언제 얼마나 쌓았는지 기록하고요. 작물 심었으면 그것도 찍어두시고요. 나중에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이런 기록이 있으면 해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 상식은 내 땅은 내가 알아서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흙 받는다고 뭐라 하겠어. 동네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문제 되겠어.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감시하고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가족들한테도 걱정 끼치고 이웃한테 창피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활용하고 농업인 자격 준비하고 지원 사업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땅의 용도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 답, 임야, 대지 이런 식으로요. 지목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한 용도와 실제 지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성토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흙을 쌓아놓은 곳이 있으면 높이를 재보세요. 줄자 들고 나가서 직접 재보는 게 정확합니다. 50cm 넘었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군청에 상담하시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치우시든지 하세요. 걸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전문가와 연결고리를 만드십시오. 측량사, 토목기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런 분들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문제 생겼을 때 바로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빠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십시오. 이것만 해도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려면 오늘부터 관리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류형 쉼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을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차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시공업체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쉼터 지으신 분들 사례도 소개해 드리고요. 또 농업인 자격 취득하는 방법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 동안 영농 실적을 쌓아야 하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십시오. 이 내용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시골에 땅 가진 친구, 귀농 준비하는 동생, 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땅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이런 걸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답변 달 수 있는 건 최대한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끼리도 정보 교환하시면서 서로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골 땅 관리, 농지 활용, 귀농 준비 이런 주제로 계속 영상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땅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한 땅이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땅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알아가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